에드거 앨런 포 단편 소설 M. 발드마 사건의 진실. M. 발드마 사건은 워낙에 희한한 일이라서 이를 둘러싸고 온갖 설이 난무한다 해도 놀랄 것은 없다. 나 역시 온갖 설이 난무하는 이런 상황이 놀랍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일 것이다. 사건에 연루된 우리들은 그에 대해 좀 더 조사할 기회를 얻을 때까지 당분간만이라도 이번 일이 공개되지 않기를 바랐고 공개를 막기 위해 여러모로 애를 썼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와전된 이야기나 과장된 이야기가 떠돌면서 수많은 불쾌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엄청난 불신이 생긴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왔다. 이제부터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의 진실을 밝히겠다. 내가 아는 진실은 간단히 말해 다음과 같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최면술이라는 주제에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다 9개월 전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했던 실험들 중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빠질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실험이 한 가지 빠져 있었다. 죽음의 순간에 최면에 걸렸던 사람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다. 죽기 직전의 환자에게 최면을 건다면 3가지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었다. 첫째, 죽기 직전의 환자가 최면에 걸릴 수 있는지. 둘째, 그런 환자가 최면에 걸릴 수 있다면 죽기 직전의 상태가 최면에 걸리는데 불리한지 혹은 유리한지. 셋째, 최면에 걸리면 죽음의 공격을 얼마나 오랫동안 막아낼 수 있는지. 이외에도 확인할 점들이 있었지만 위에 언급한 3가지 의문이 나의 호기심을 가장 크게 자극했다. 특히 마지막 의문을 푸는 데는 실험 결과가 엄청나게 중요했다. 이런 사항을 확인해 볼 만한 실험 대상을 주변에서 찾아보던 와중에 친구인 M. 어니스트 발드마가 생각났다. M. 발드마는 비블리오테카 포렌시카의 편찬자로 유명해진 인물이며 발렌슈타인과 가르강튀아의 폴란드어 버전을 집필한 작가. 필명은 이사카르 막스였다. 1839년부터 주로 뉴욕의 할렘에 거주해온 발드마는 몸이 비쩍 마른 것으로 특히 유명하다. 적어도 그때는 그랬다. 그의 2 다리는 키가 매우 크고 마른 몸집으로 유명한 버지니아 주의 정치가 존 랜돌프의 다리와도 흡사했다. 또한 그는 검은색 머리카락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흰 구레나룻으로 유명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머리칼을 가발로 오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 또한 그는 신경이 대단히 예민했기 때문에 최면 실험 대상자로 적합했다. 나는 그 전에 2~3번 그에게 최면을 걸었던 적이 있는데 그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최면에 빠졌다. 다만 그의 특이한 체질을 감안할 때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결과들은 얻을 수 없었다. 그의 의지가 나의 절대적인 통제하에 들어오는 순간은 한 번도 없었으며 투시력에서도 그에게서 뭔가 믿을 만한 결과를 얻은 적은 없었다. 그와의 실험이 이런 점에서 실패했던 이유를 나는 그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로 돌렸다. 내가 그와 친분을 쌓기 몇 달 전 이미 그의 의사들은 그에게 만성 폐결핵 진단을 내렸다.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죽음을 태평하게 화제에 올리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 그에게 죽음은 피해갈 문제도 아니고
슬퍼해야 할 문제도 아니었다. 앞서 말한 생각들이 처음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내가 M 발드마를 생각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그라는 사람의 확고한 철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인 그가 이런 일을 꺼림칙해 하리라는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미국에 친척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가로막고 나설 만한 사람도 없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히 말했는데 그는 의외로 나의 말에 유별난 관심을 갖는 듯 했다. 내가 의외라고 생각한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내가 실험을 한다고 하면 언제나 자기 몸을 순순히 내어주었지만 내가 하는 일에 호의를 표한 적은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병은 워낙 특이한 것이라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들이 그에게 죽을 때를 알려주면 그가 죽기 24시간 전쯤에 나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최종적인 합의를 보았다. 내가 M 발드마가 직접 보낸 다음의 쪽지를 받은 것은 그때로부터 7달이 좀 넘었을 때의 일이다. 친애하는 피. 이제는 자네가 오는 게 좋겠네. D와 F는 내가 내일 밤 자정까지 버티지 못할 거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네. 그들이 하는 말이 거의 맞는 것 같네. 발드마. 이 쪽지를 받은 것은 발드마가 그것을 쓰고 나서 30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고 내가 죽어가는 친구의 병상에 도착한 것은 쪽지를 받고 나서 15분 만의 일이었다. 얼굴은 납처럼 창백했고 눈동자는 아주 흐리멍덩했다. 어찌나 말랐는지 광대뼈가 살갗을 뚫고 나올 듯 보일 정도였다. 그는 가래침을 엄청나게 뱉어냈다. 맥박은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 약했다. 그런데도 정신은 놀라울 정도로 말짱했고 체력도 괜찮은 편이었다. 발음도 또박또박 분명했다. 약을 먹을 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리지 않았다. 내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는 한참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켜 베개에 등을 기댄 자세로 앉아 있었다. 의사인 D씨와 F씨가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발드마의 손을 힘주어 잡은 후 의사 양반들을 따로 불러내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얻어냈다. 왼쪽 폐는 18개월 전부터 절반쯤 골질화된 상태, 즉 연골 상태였고 당연히 폐로서의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른쪽 폐의 경우 폐의 윗부분은 왼쪽 폐처럼 심하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 골질화가 진행된 상태였고 폐의 아랫부분은 화농성 결핵 결절 덩어리 자체였으며 결절 부분이 주변으로 퍼져가는 상태였다. 폐에는 여러 개의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고 심지어 영구적 늑골 유착이 진행된 부분도 있었다. 좌측 폐엽이 먼저 나빠졌고 우측은 후에 나빠졌다. 골질화 속도는 특이할 정도로 빨랐다. 한 달 전만 해도 골질화의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었고 늑골 유착이 발견된 것도 불과 3일 전이었다. 환자에게 폐결핵 이외에 대동맥 정맥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가지만 골질화 증세가 있으니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두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발드마의 사망 시간은 다음 날인 일요일 자정 무렵이 될 것이었다. 내가 두 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것은 토요일 저녁 7시였다. D씨와 F씨는 나와 이런 말을 나누기 직전에 환자의 병상을 떠나면서
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넨 뒤였다. 환자를 다시 보러 올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와달라고 청하자 다음 날 밤 10시쯤에 환자를 보러 오겠다고 했다. 의사들이 떠난 후에 M. 발드마와 나는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죽음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내가 하기로 한 실험이 화제에 올랐다. 그는 자신의 심경을 밝히면서 실험에 참여하겠다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시바삐 그것을 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당장에 시작해달라고 재촉했다. 남자 간호사 하나와 여자 간호사 하나가 병상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사고라도 나게 되면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간호사들 말고 좀 더 믿을 만한 증인들을 곁에 두지 않고서는 이렇게 미묘한 일을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실험을 다음날 밤으로 연기했고 다음날 8시쯤 약간 안면이 있는 의대생 시어도어 LIC를 동석시킴으로써 거북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의사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볼 생각이었지만 결국에는 의사들이 오기 전에 실험을 시작하고 말았다. 첫째 이유는 M. 발드마의 간절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둘째 이유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M. 발드마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는 듯 보였다. 친절한 LIC는 병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빠짐없이 기록해달라는 나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가 기록한 내용을 요약하거나 그대로 옮긴 것이 대부분이다. 8시 5분 전쯤 나는 환자의 손을 잡고 지금 내가 빈사 상태에 있는 당신 M. 발드마에게 최면 실험을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지를 LIC에게 가능한 한 분명하게 진술해 줄 것을 청했다. 그는 힘은 없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동의합니다. 나는 최면 실험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곧이어 이렇게 덧붙였다. 시작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 그에게 최면을 거는 데는 그의 이마 앞에서 손을 좌우로 흔드는 방법이 대단히 효과적임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LIC에게서 최면 실험에 동의한다는 말을 하는 동안 나는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손을 좌우로 흔들기 시작하자마자 최면에 걸리는 듯 보였다. 전력을 다했지만 10시가 넘도록 그 이상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10시 무렵 약속대로 DC와 FC가 찾아왔다. 나는 의사들에게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했고 의사들은 환자가 이미 빈사의 고통을 겪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의사들의 반응을 확인한 나는 주저없이 하던 일을 계속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좌우로 흔드는 동작을 위아래로 흔드는 것으로 바꾼 것과 시선을 환자의 오른쪽 눈에 완전히 고정시킨 것 정도였다. 맥박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상태였고 호흡은 1분에 2번 간격으로 코를 고는 듯 거칠게 이어졌다. 이러한 상태는 거의 15분간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15분이 지나자 죽어가는 그의 가슴에서 일부러 내는 소리는 아닌 듯한 아주 깊은 한숨이 들려왔고 코를 고는 듯한 거친 숨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숨소리는 분명히 들리지 않았지만 호흡의 간격은 줄어들지 않았다. 환자의 팔다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11시 5분 전 최면에 걸렸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다.
흐리멍덩하게 흔들리던 눈빛이 내면을 응시하는 불안한 눈빛으로 바뀌었다. 최면 상태가 아니고는 볼 수 없는 눈빛. 도저히 최면에 걸리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는 눈빛이다. 내가 손을 좌우로 두세 번 빠르게 흔들자 잠이 들락말락 할 때처럼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고 손을 두세 번 더 흔들자 눈꺼풀은 완전히 감겼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모든 의지를 동원하여 있는 힘껏 최면을 걸었고 결국은 팔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데 성공했다. 팔다리를 정리하여 편해 보이는 자세로 만든 후였다. 두 다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두 팔도 거의 펴진 상태로 허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다. 머리는 그리 높지 않은 베개 위에 올려져 있었다. 실험이 이만큼 진행되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다. 나는 병실에 있던 분들에게 M. 발드마의 상태를 진찰해달라고 청했다. 이들은 두세 가지 검사를 해본 후 M. 발드마가 보기 드문 완벽한 최면 상태에 있음을 인정했다. 의사들은 둘 다 호기심이 발동했다. D씨는 환자의 상태를 보자마자 환자 곁에서 밤을 새우기로 결정했고 F씨는 떠나면서 다음날 새벽에 오겠다고 약속했다. LIC와 간호사들은 병상을 지켰다. 우리는 발드마를 그 상태로 남겨두고 병실을 나왔다. 새벽 3시쯤에 병실에 들어가 보니 환자는 F씨가 떠날 때와 정확히 똑같은 상태에 있었다.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고 맥박은 느껴지지 않는 상태였으며 호흡은 고요했고 거울을 입술에 대보지 않고는 숨을 쉬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눈은 자연스럽게 감겨 있었으며 팔다리는 돌덩이처럼 딱딱하고 차가웠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분명 죽은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발드마 쪽으로 다가가 그의 몸통 위쪽에서 내 오른팔을 앞뒤로 천천히 흔들었다. 그의 오른팔이 내 오른팔 동작을 따라하게 하려는 생각에서 그랬던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흔든 것은 아니었다. 이 환자와 이런 실험을 하면서 나는 한 번도 완벽하게 성공한 적이 없었고 이제 와서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팔이 내 팔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임이 약하긴 했지만 움직인다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나는 몇 마디 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다. 나는 입을 열었다. M. 발드마, 자고 있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입술 쪽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고 나니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세 번째로 물었을 때 그의 몸 전체에 아주 약한 전율이 일었고 눈꺼풀이 아주 살짝 열리면서 눈동자와 흰자위가 만나는 선이 보였으며 입술이 굼뜨게 움직인 후 윗입술과 아랫입술 사이에서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나지막한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그래, 지금 자고 있네. 나를 깨우지 말게. 이대로 죽게 해줘. 그의 팔다리를 만져보니 여전히 단단했다. 그의 오른팔은 아까처럼 내 손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움직였다. 나는 최면에 걸려있는 그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아직 가슴 쪽이 아픈가, 발드마? 이번에는 곧바로 대답이 나왔다. 하지만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작았다. 아프지 않아. 나는 죽어가고 있는 거야. 나는 당분간은 그를 더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 FC가 올 때까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실험도 중지했다. FC는 해가 뜨기 얼마 전에 병실에 들어와 환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고는 화들짝 놀랐다. 환자의 맥박을 짚어보고 거울을 환자의 입술에 대어본 FC는 나를 보고 환자에게 다시 말을 걸어보라고 했다. 나는 FC의 말대로 환자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발드마, 아직 자고 있나? 아까처럼 몇 분이 흐른 후에 대답이 나왔다. 그 몇 분 사이에 환자는 말을 꺼낼 힘을 모으고 있는 듯 했다. 내가 4번을 물었을 때 그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아직 자고 있어. 죽어가고 있어. 의사들은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발드마를 지금의 평온해 보이는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좋겠다는 소견 내지 소망을 피력했다. 이것은 의학적 소견이라기보다는 바람에 가까웠다. 모두들 2, 3분 내에 죽음이 닥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한 번 더 말을 걸어보기로 하고 아까 했던 질문을 반복했다. 내가 말을 거는 동안 최면 걸린 사람의 얼굴에 눈에 띄는 변화들이 나타났다. 눈동자가 구르며 눈꺼풀이 열린 후 눈동자가 위쪽으로 사라졌다. 얼굴색은 전체적으로 시체 같은 색조를 띠었는데 피부가 너무 창백한 나머지 양피지를 넘어서 백지장에 흡사했다. 이전까지 두 뺨 중앙에 있었던 진홍색 반점이 순식간에 꺼져버렸다. 내가 꺼졌다는 표현을 쓴 것은 반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이 무엇보다도 촛불이 바람에 꺼지는 모습을 연상시켰기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이전까지 굳게 닫혀있던 입은 윗입술을 일그러뜨리며 치아를 드러냈다. 한편 아래턱이 소리를 내면서 빠졌고 그로 인해 입이 크게 벌어지면서 검게 부어오른 혀가 한눈에 보였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 임종시의 끔찍한 장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발드마의 모습은 끔찍하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침상 쪽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독자들은 이야기 진행이 너무나도 끔찍하여 더 이상 나의 말을 믿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쨌든 나에게 주어진 일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다. 발드마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가 죽었다고 결론을 내린 후 막 그의 몸을 간호사들에게 넘기려던 찰나였다. 혀에서 강하게 흔들리는 움직임이 관찰되었다. 혀의 움직임은 1분 정도 계속되는 듯 했다. 그렇게 1분이 지나자 벌어진 상태로 움직이지 않던 턱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내가 들은 소리는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그것을 묘사하려는 시도는 미친 짓일 터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것에 들어맞는다고 생각되는 두세 가지 표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귀에 거슬리는 소리, 띄엄띄엄 들리는 소리, 낮게 울리는 소리였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소리 전체가 자아낸 끔찍한 느낌은 말로 형언할 수 없다. 그토록 사람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소리는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으니 묘사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 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어딘가 성가 영창과 비슷한 특징,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생각은 지금까지 변치 않고 있다.
첫째, 우리는, 적어도 나는 아주 먼 곳 혹은 깊은 땅굴 속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둘째, 나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기는 하지만 무슨 젤리같이 끈적끈적한 물질이 촉각을 자극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나는 소리라는 말과 음성이라는 말을 둘 다 썼다. 다시 말해 그가 낸 것은 음성이라기보다는 소리에 가까웠지만 소리의 발음은 놀라울 정도로 으스스할 정도로 지극히 명료했다. M. 발드만은 말을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말은 내가 2, 3분 전에 그에게 던진 질문에 대답인 듯 했다. 앞서 말한 대로 내가 했던 질문은 아직 자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 아니, 지금까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제는 죽었어. 이 몇 마디 말이 앞서 말한 음성을 통해 들려오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 그것이 가져다준 공포를 부정하는 척하거나 억누르려는 신용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엘라이 씨는 기절했다. 간호사들은 즉시 병실을 나갔고 아무리 들어오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받은 인상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려 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일 것이다. 거의 1시간 동안 우리는 조용히 한마디 말도 없이 엘라이 씨의 정신을 돌아오게 하는데 몰두했다. 엘라이 씨가 정신을 차리고 난 후 우리는 다시 한번 발드마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발드마의 상태는 전에 설명했던 상태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유일한 예외는 거울을 대보아도 숨을 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팔에서 피를 뽑아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팔이 더 이상 나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여야겠다. 그의 팔을 내 손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사실 M. 발드마가 최면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신호는 그에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의 혀가 떨렸다는 것이었다. 그는 대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듯 보였으나 더 이상 그럴 힘이 없었다. 그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전혀 듣지 못하는 듯 했다. 나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각자 발드마와 최면 관계를 맺게 하려 애써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던 모양이다. 이제 나는 당시에 최면에 걸려있던 사람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한다. 나와 두 의사와 엘라이 씨는 10시에 그 집을 떠났다. 오후에 우리는 환자를 보기 위해 다시 한번 그 집을 찾아갔다. 그의 상태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우리는 최면을 푸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이며 바람직한 일인가를 놓고 약간의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최면을 푸는 것이 전혀 득될 것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최면술 때문에 죽음 혹은 우리가 흔히 죽음이라 부르는 상태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 보였다. M. 발드만은 최면이 풀리면 곧바로 죽게 되거나 적어도 조만간 죽게 되리라는 것이 우리들 모두의 생각이었다. 그때부터 지난 주말까지 거의 7개월 동안 우리는 매일같이 M. 발드마의 집으로 찾아갔고 이따금씩 의학에 종사하는 친구나 그 밖의 친구를 데려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의 상태는 내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상태에서 전혀 변하지 않았다. 간호사들이 항상 옆에 붙어 있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는 마침내 그를 깨우는 실험을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하기로 결정했다. M. 발드마 사건이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된 것은 바로 이 실험의 결과가 어찌 보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나는 이에 대한 세인들의 생각이 부당하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발드마를 최면 상태에서 깨우기 위해 의뢰하던 대로 손을 왔다 갔다 했다. 한동안은 반응이 없었다. 최면이 풀리는 첫 신호로 눈동자의 조리개가 부분적으로 아래를 향했다. 이렇듯 동공이 아래를 향하는 동시에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다.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누런 고름이 눈꺼풀 뒤에서 다량으로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누군가 나에게 이전처럼 환자의 팔을 움직여보라고 주문했다. 나는 환자의 팔을 움직여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FC는 환자에게 질문을 던지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나는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M. 발드마, 지금 느낌이 어떤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겠나? 그러자 곧바로 두 뺨의 진홍색 반점이 다시 한번 나타났다. 혀가 흔들렸다고 해야 할까, 입안에서 격렬하게 맴돌았다고 해야 할까, 단 턱과 입술은 계속 굳게 다물려 있었다. 앞서 묘사했던 바로 그 끔찍한 목소리가 드디어 들려왔다. 제발 어서 나를 잠들게 해주게. 아니면 나를 깨워주게. 어서. 나는 이제 죽었단 말이야.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고 잠시 동안 어찌할 바를 몰랐다. 처음에는 우선 환자를 진정시켜 보려 했다. 그러나 그런 나의 시도는 환자에게서 의지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때부터 나는 이전 단계로 돌아가 아까처럼 최선을 다해 그를 최면 상태에서 깨워보려 했다. 이번에는 나의 노력이 성공하여 그가 깨어날 조짐이 보였다. 적어도 나는 그렇다고 생각했다. 확신컨대 병실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가 깨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은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다. 인간으로서 이런 일을 예상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리라. 나는 그가 죽었어 라고 외치는 소리에 짓눌린 채 서둘러 손을 움직여 최면을 풀었다. 그의 외침은 입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혀에서 나온 소리였다. 내가 최면을 풀자 그의 몸 전체가 곧바로 채 1분도 안 되는 시간, 혹은 그보다 짧은 사이에 내 손 밑에서 쭈그러들었고 부서져 내렸으며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다. 그곳에 있던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침대에 남은 것은 거의 물로 변해버리다시피 한 흉측하고 역겨운 부패물 덩어리뿐이었다. 모파상 단편소설 박제된 손. 8달 전쯤 어느 날 저녁, 루이 R이라는 친구가 중학교 시절 친구 몇몇을 자기 집에 불러 모았다. 우리는 펀치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문학과 그림에 대해 잡담을 나누었고, 젊은이들의 모임이 대개 그렇듯이 때때로 시답지 않은 농담을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더니 어린 시절 나와 절친했던 한 친구가 질풍처럼 들이닥쳤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외쳤다.
내가 어디서 오는 길인지 알아맞혀 보게나. 한 친구가 대답했다. 마비우에 걸지. 또 다른 친구가 말했다. 아니야. 그러기에 자네는 지나치게 즐거워 보여. 자네는 방금 돈을 빌렸거나 자네 삼촌의 장례를 치렀겠지. 아니면 내 아주머니 집에 시계를 맡겼거나. 자네는 어디선가 술을 마시고 얼큰이 취한 것 같아. 여기서 나는 펀치향을 맞고 한 잔 더 하려고 올라왔겠지. 세 번째 친구가 응수했다. 전부 다 틀렸어. 나는 노르망디의 피에서 오는 길이네. 거기서 일주일을 보냈고 대단한 살인범을 데리고 왔어. 그를 소개해도 될지 자네들에게 허락을 구하고 싶네만. 그는 이렇게 말한 뒤 주머니에서 박제된 손 하나를 꺼냈다. 그 손은 거무튀튀하고 매우 길고 바짝 마른 흉측한 모습이었다. 잔뜩 긴장하고 있는 듯했고 힘이 매우 세 보이는 근육들이 쭈글쭈글하고 가는 가죽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게다가 손가락 끝에는 가늘고 누런 손톱들이 달려 있었다. 그 손의 모든 것이 사방 1, 2회에 범죄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예전에 사람들이 온 나라에 다 알려졌던 늙은 마법사의 유품들을 팔았던 것을 생각해보게나. 그는 토요일 밤마다 빗자루를 타고 마법사들의 집회에 갔고 백마술과 흑마술을 부리곤 했지. 그 마법사들은 암소들에게서 파란 젖이 나오게 했으며 그 소들의 꼬리를 성 안토니우스 친구의 꼬리와 똑같이 만들어 놓기도 했다네. 그 늙은 마법사는 이 손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지. 이 손은 어느 유명한 범죄자의 손이라네. 그는 1736년에 사형을 당했는데 자신의 법적인 아내를 우물에 거꾸로 던지고 결혼식 주례를 선 사제를 교회 종탑에 매달아 죽였다는 것이 죄목이었지. 이 두 가지 무훈을 세운 후에는 세상을 두루 떠돌며 짧은 생애 동안 매우 크나큰 업적을 쌓았다네. 그는 여행자 12명의 금품을 강탈하고 어느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 20명가량을 연기에 그을렸다네. 수녀원 하나를 하렘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했지. 우리들은 소리쳐 물었다. 자네 그런 끔찍한 물건으로 대체 뭘 하려는 속셈인가? 아, 내 채권자들이 겁을 집어먹도록 우리 집 현관 초인종 손잡이로 쓰겠네. 키가 크고 매우 침착한 영국인 헨리 스미스가 말했다. 이 친구야, 내 생각에 이 손은 새로운 기법으로 보존된 인디언의 고기 같아. 그러니 그곳으로 수프나 끓여 먹으라고. 한편 취기가 많이 오른 한 의대생은 매우 냉정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농담하지 말게 친구들. 그리고 피에르, 자네에게 충고하겠는데 그 인체의 일부를 기독교식으로 매장해 주게나. 주인이 와서 돌려달라고 할까 두려우니 말일세. 그 손은 아마도 나쁜 습관을 갖고 있었을 걸세. 이미 죽인 자는 또 죽이리라. 라는 격언을 자네도 알고 있지 않은가. 이미 마신 자는 또 마시고. 루이 알이 응수했다. 그런 다음 루이 알은 그의 의대생에게 펀치를 한 잔 가득 부어주었고 펀치를 단숨에 들이킨 의대생은 엉망으로 취해 테이블 아래로 쓰러져 버렸다. 그곳에 모인 친구들은 그의 이러한 퇴장에 떠들썩하게 웃어댔고 피에르는 잔을 높이 들고 그 손에 경의를 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네 주인의 다음번 방문을 위해 건배. 우리는 다음 주제로 좀 더 이야기를 나눴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나는 피에르의 집 앞을 지나다가 그곳에 들렀다. 오후 2시쯤이었고 그는 담배를 피우며 책을 읽고 있었다. 내가 피에르에게 물었다. 그래, 어떻게 지내나? 아주 잘 지내네. 그 손은? 현관 초인종에서 그 손을 보았을 텐데. 어젯밤 집에 돌아오면서 내가 거기에 매달아 놓았거든. 그건 그렇고 자네 한번 상상해보게. 어느 바보 같은 작자가 어젯밤 자정쯤 현관문의 초인종을 요란스럽게 울리더란 말이야. 그 작자는 내게 짓궂은 장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누구냐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 나는 침대로 돌아와 다시 잠을 잤다네. 바로 그때 누군가가 초인종을 울렸다. 집주인이었다. 그는 거칠고 매우 무례한 인물이었다. 인사도 없이 들어와 내 친구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당신이 현관 초인종 줄에 매달아 놓은 저 썩은 고깃덩이를 당장 치워주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집에서 나가든지. 피에르가 매우 진중하게 대답했다. 선생님, 당신은 저 손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저 손은 매우 교육을 잘 받은 남자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집주인은 뒤로 돌아섰고 들어올 때와 똑같은 태도로 밖으로 나갔다. 피에르는 그를 따라가 그 손을 떼어내 벽면을 움푹 파 침대를 들여놓은 곳인 알코브 속에 있는 초인종에 매달고는 말했다. 이게 더 낫군. 이 손은 트라피스트 회 수도사들이 남긴 형제여 죽을 수밖에 없느니라 라는 말처럼 매일 밤 잠들기 전 나로 하여금 심각한 명상에 잠기게 할 거야. 1시간 뒤 나는 그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불안에 시달렸고 신경이 날카로웠다. 여러 번 소스라쳐 깨어났으며 한순간 누군가 내 방 안에 들어왔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과 침대 밑을 살펴보았다. 아침 6시쯤 겨우 선잠에 들었을 때 누군가 방문을 격렬하게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침대에서 튕겨나듯 일어났다. 나를 찾아온 사람은 내 친구 피에르의 하인이었다. 그는 되는 대로 옷을 걸쳐 입고는 창백한 낯빛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가 흐느껴 울며 외쳤다. 선생님, 우리 불쌍한 주인님께서 살해되셨습니다. 나는 서둘러 옷을 입고 피에르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의 집에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그들은 수렁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동요하고 있었다. 그러한 움직임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각자가 온갖 방식으로 이 사건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논평을 해댔다. 나는 힘겹게 그의 방에 다다랐다. 몇몇 사람들이 감시를 하고 있던 문 앞에서 이름을 대자 그들이 나를 들여보내 주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경찰관 넷이 손에 수첩을 들고 서 있었다. 그들은 조사를 하면서 때때로 낮은 목소리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수첩에 뭔가를 적기도 했다. 피에르가 의식 없이 누워있는 침대 곁에는 의사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피에르는 아직 죽지 않았다. 하지만 무척 소름 끼치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터무니없이 크게 열린 두 눈과 확장된 동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물체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듯했고 손가락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으며 몸은 턱까지 시트에 덮여 있었다. 나는 시트를 들춰보았다. 그의 목덜미에는
손가락 자국 5개가 나 있었다. 그 자국들은 살 속 깊이 박혀 있었고 셔츠에는 피 몇 방울이 얼룩져 있었다. 바로 그때 뭔가가 내 몸을 건드렸고 나는 그의 알코브에 놓인 초인종을 우연히 쳐다보았다. 박제된 손은 그곳에 없었다. 아마도 의사들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올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치운 듯 했다. 그 손은 정말이지 끔찍했으니까. 어쨌거나 그 후 나는 그 손의 행방을 알아보지 않았다. 지금 나는 그 다음날 신문에 실린 그 사건의 전말과 경찰이 알아낸 상세한 내용이 담긴 기사를 오려내고 있다. 그 기사는 다음과 같다. 어제 피에르 B씨가 끔찍한 폭행 사건을 당했다. 그는 법과대학 학생이며 노르망디 지방의 명문가 출신이다. 그 청년은 밤 10시경 귀가했고 피곤하니 잠자리에 들어야겠다고 말하며 하인인 부뱅씨를 돌려보냈다. 밤 12시경 부뱅씨는 격렬하게 울리는 주인의 초인종 소리에 갑자기 잠을 깼다. 그는 무서웠고 불을 켠 뒤 가만히 기다렸다. 초인종 소리가 1분쯤 멈췄다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너무나 격렬하여 공포에 질린 하인은 자기 방 밖으로 달려나가 수위를 깨웠다. 수위는 달려가서 경찰에게 알렸고 15분쯤 뒤에 경찰관 둘이 그의 방문을 열어젖혔다. 끔찍한 광경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가구들은 쓰러져 있었고 모든 것이 피해자와 범죄자 사이에 벌어진 끔찍한 싸움을 말해주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사지가 뻣뻣하고 얼굴이 창백하며 동공이 무시무시하게 확장된 피에르 B씨가 미동도 않고 신음하며 누워 있었으며 그의 목에는 깊은 손가락 자국 5개가 나 있었다. 호출을 받고 즉시 달려온 브루도 박사의 소견에 따르면 범인은 대단한 완력을 타고난 무척 마르고 손힘이 엄청나게 센 사람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피에르 B씨의 목에 남긴 마치 총알구멍 같은 손가락 자국들이 살을 관통하여 거의 서로 닿을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범행 동기로 의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범인의 신분을 알려주는 단서도 전혀 없다. 정의만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그 다음 날 같은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또 실렸다. 어제 보도된 끔찍한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피에르 B씨가 2시간에 걸친 브루도 박사의 치료를 받고 의식을 되찾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그의 정신 상태가 심히 우려된다. 아직까지 범인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다. 결국 가여운 내 친구는 미쳐버렸다. 나는 그를 데려다 놓은 요양원으로 7개월 동안 매일같이 그를 보러 갔다. 하지만 피에르가 이성을 되찾을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정신착란을 일으킬 때마다 기이한 말들을 쏟아 여느 미친 사람들처럼 강박관념을 갖게 되었다. 그는 유령이 계속 자기를 따라다닌다고 믿었다. 어느 날 사람들이 헐레벌떡 나를 찾아와서는 그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단말마의 고통을 겪고 있는 피에르와 마주했다. 그는 2시간 동안 아주 조용히 있었다. 잠시 후 그가 우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침대에서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끔찍한 공포에 사로잡힌 듯 두 팔을 마구 휘저으며 이렇게 외쳤다. 저걸 붙잡아. 저걸 붙잡으라고. 저게 내 목을 조르고 있어. 살려줘. 살려줘. 울부짖으며 방 안을 2바퀴 돌던 그는 잠시 후 바닥에 얼굴을 대고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그는 고아였기 때문에
그의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노르망디의 피라는 작은 마을로 시신을 옮기는 일은 내가 맡게 되었다. 우리가 루이 아래 집에서 펀치를 마시던 날, 그는 바로 그 마을을 떠나 우리를 찾아왔고 거기서 가져온 박제된 손을 우리에게 보여줬었다. 이제 그의 시신은 납으로 봉인한 관 속에 뉘어졌다. 나흘 뒤 나는 어느 노 신부님과 함께 인부들이 무덤을 파고 있는 피에르의 작은 묘지를 슬픈 마음으로 걷고 있었다. 그 신부님은 피에르에게 처음 공부를 가르친 분이었다. 날씨가 아주 화창했다. 새파란 하늘에서는 햇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비탈의 가시덤불에서는 새들이 지저귀었다. 어린 시절 우리 둘은 종종 그곳으로 오디를 따먹으러 가곤 했었다. 그가 울타리를 따라 도망쳐 내가 잘 알고 있는 작은 구멍으로 미끄러지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구멍 건너편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무덤이 있었다. 우리는 오디집 때문에 두 뺨과 입술이 시커매져 집으로 돌아가곤 했었다. 나는 가시덤불을 바라보았다. 가시덤불은 오디로 뒤덮여 있었다. 나는 기계적인 몸짓으로 오디 한 개를 따서 입에 넣었다. 신부님이 성모일과서를 펼치더니 낮은 목소리로 기도문을 중얼거렸다. 그때 산책로 끝에서 무덤을 파는 인부들의 삽질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그들이 우리를 불렀다. 성모일과서를 덮은 신부님과 나는 무슨 일인지 살펴보러 그쪽으로 갔다. 그들은 관 하나를 막 발견한 참이었다. 인부들이 곡괭이질을 해서 관 뚜껑을 열어젖히자 똑바로 누인 엄청나게 긴 해골 하나가 보였다. 움푹 파인 시신의 눈은 우리를 노려보며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보자 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졌고 무서움마저 느꼈다. 인부들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사람 한쪽 손목이 잘려나가 있어요. 잘려나간 손은 여기 있네요. 그가 해골의 한쪽 옆에서 바싹 마른 커다란 손 하나를 주워 올려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다른 인부가 웃으면서 말했다. 이거야 원. 이 사람 꼭 자네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자기 손을 돌려달라며 펄쩍 튀어올라 자네 멱살이라도 붙잡을 기세인데? 신부님이 말했다. 자, 친구들. 망자를 평화롭게 놓아두고 관뚜껑도 다시 닫으시오. 가여운 피에르 씨의 무덤은 다른 곳에 파야 할 것 같소. 다음 날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신부님께 우리가 묘소를 침범했던 그 사람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미사를 올려달라고 부탁드리며 50프랑을 드린 뒤 파리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